반갑습니다. 4강 나폴레옹의 등장 교과서 113쪽에서 115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인물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첫 번째 인물, 혁명의 급진화를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 두 번째 인물, 혁명의 마지막에서 양극단의 평가를 받았던 나폴레옹.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혁명의 급진화. 지난 시간 인권선언으로 1차적인 혁명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봤던 첫 번째 인물,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을 통해서 혁명이 급진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먼저 보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e sat in snow. All that time she was silent still. So if you love me. 혁명의 급진화. 영상을 통해서 혁명이 급진화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1차적으로 인권선언을 통해서 혁명이 일단락이 됐었죠. 왕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파리 여성들이 베르사유 행진을 통해서 왕가를 파리로 데리고 왔고 그들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죠. 혁명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파리를 도망쳐 나갑니다. 그 사건을 바렌느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바렌느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바렌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마차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민중들에게 붙잡혀서 다시 이끌려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민중들은 이젠 더 이상 왕을 신뢰하지 않게 됐던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붙잡혀온 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는 왕과 연합해서 혁명을 무산시키려고 했었던 오스트리아와 프레이센에게 전쟁 선포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혁명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혁명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왕은 되게 골칫거리였었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왕을 죽이게 되면 주변의 왕정이라고 불려지는 대다수의 유럽의 국가들이 자신 스스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연대를 해서 프랑스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혁명이 각 국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관계 속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왕을 처형하지 않는다면 왕은 끊임없이 이러한 바렌느 사건을 일으켜서 혁명을 무산시키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왕을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왕을 살려놓아야 되느냐, 치열한 고민 속에 빠져들게 되죠. 이때 정권을 잡고 결정권을 가진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사진에서 봤었던 로베스피에르였습니다.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자코벤이라고 불려지는 급진파들은 국민공회를 결성을 합니다. 국민공회와 관련된 그림을 잠깐 볼까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한다. 땅. 왕정을 폐지한다는 말은 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공화정은 왕이 없는
다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지금 우리와 같은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16세의 관을 딱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됐을까? 왕. 그치? 왕은 민중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자, 국민공예의 핵심, 왕정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공화정이 수립이 되죠. 보통선거제의 별표를 쳐둡니다. 자, 우리가 국민의회 기억나죠? 처음으로 이제 혁명이 완성이 되고 91년도에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공화정이 아니라 왕 인정하죠? 입헌군주제였습니다. 입헌군주제고 선거는 누구만 참여하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제한선거제였죠. 다르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국민공예는 프랑스 혁명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선진화된 형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루이 16세의 처리 문제였죠. 루이 16세를 처형합니다. 여기 보이는 단두대가 보이죠. 그때 당시의 그림입니다. 루이 16세는 프랑스 민중들이 바라보는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길로틴이라는 무시무시한 처형 도구와 함께 왕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견했던 바 프랑스의 왕의 처형은 주변국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고 주변국의 왕들은 프랑스에 대항해서 1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을 하면서 혁명전쟁은 전 유럽으로 퍼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베스피에르는 고민을 하게 되죠.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과제,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혁명의 반대 세력들의 준동,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로베스피에르의 선택은 공포정치였습니다. 1794년 봄이다. 로베스피에르와 당통은 자코뱅당의 일원으로 프랑스 혁명을 함께 이끌었지만 혁명과 공포정치 등에 대한 이들의 의견차는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진다. Tu te crois au-dessus du gouvernement? Tout individu exceptionnel est supérieur à la masse. Je méprise les comités autant que toi tu les méprises, seulement moi je le dis. Personne ne doit nous diviser, Maximilien. Personne. Aucun comité, aucun gouvernement, personne. Méfie-toi, séparés, nous tomberons tous les deux. Et si tu continues avec ta terreur, je ne pourrai pas te suivre. Et d'ailleurs, personne ne te suivra. Et le peuple qui nous a portés déchirera la révolution. Moi, je prends la défense du peuple. Personne ne l'a défendu. Contre qui? Contre les hommes qui ne font que s'enrichir par le biais de la révolution. Oui ou non, Georges? Maxime. Maxime, ce que tu veux faire avec les hommes, c'est comme des romans. Ce sont des héros de romans. Hein? Mais tu oublies que nous sommes faits d'os et de chair. Tu oublies ça. Tu veux nous élever jusqu'à des sommets où il est impossible de respirer. Résultat, tu isoles la révolution, tu la glaces. Même les plus fervents reculent. Qu'on amène ici nos accusateurs! 관용파로부터 강도 높은 공격을 받은 로베스피에르는 당통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오랜 친구이자 동지였던 당통을 제거하기로 결심한다. Tu me suivras bientôt. Personne ne se souviendra de toi. Ta maison sera rasée, on y sèmera du sel. 결국 당통은 1794년 4월 5일에 처형되고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난 1794년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 역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Alors pour la peine! 자, 영상 속에서 로베스피에르의 모습을 잘 살펴봤을 겁니다. 자, 로베스피에르는 주변 국가의 전쟁 그리고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포정치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공안위원회가 공포정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징병제를 시행을 하게 되죠. 공포정치는
혁명을 효율적으로 완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일상을 억압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항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 로베스피에르 역시 단두대에 의해서 처형되게 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로베스피에르가 처형이 되면서 혁명을 이끌었던 초기 세력들은 완전히 제거가 돼요. 그리고 온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는데요. 5명에 의한 공동 통치 형태인 총재 정부가 들어옵니다. 이 정부가 제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요. 무능했어요. 무능했기 때문에 당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외국과의 전쟁, 대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무질서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뒤에 보시는 사진 두 번째 인물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매우 유능한 군인이었고요. 군인들의 신망 속에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러면 나폴레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베토벤은 나폴레옹의 등장에 대해서 영웅의 등장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나중에 어떻게 시선이 바뀌는지를 한번 보기는 할 텐데요. 자, 그만큼 나폴레옹은 빛과 그림자가 뚜렷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나폴레옹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차적으로 내정개혁, 즉 국내 정치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났나? 첫 번째,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고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요. 자,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내용인데요. 부국강병에 있어서 중앙집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틀을 마련한다. 기본적인 질서를 완성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근대법 체제라고 불리어지는 나폴레옹 법전이 완성이 됩니다. 별표를 쳐둡니다. 나폴레옹 법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률의 중요한 모티브가 됐던 법전이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죠. 자, 이러한 국민교육 역시 나폴레옹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긍정적인 빛의 영역이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강한 카리스마가 독재 정치로 이어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비판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재판 없이 구속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켜 나갔던 것이죠.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잘했지만 또한 너무나 나쁜 모습을 보였던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자, 두 번째,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 전체에 프랑스를 알리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이어나갑니다. 이 부분 역시 빛과 그림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잘 봅시다. 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은 어떤 거냐? 프랑스는 새로운 근대적인 혁명에 성공한 나라죠. 그래서 완성되어진 근대적 가치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면서 그 정복지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시키면서 유럽 자체가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게 되는, 즉 정리를 하면 프랑스 혁명이 전 유럽으로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나폴레옹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정복전쟁의 마지막은 어땠느냐? 혁명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오히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은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프랑스 혁명 자체도 몰락시켰다는 아주 나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프랑스 군대는 수천 명의 마드리드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고야는 1808년 5월 2일과 연결되는 작품으로 1808년 5월 3일을 그렸습니다. 5월 3일은 프랑스군이 마드리드 폭동에 가담한 스페인 민중들을 처형한 날이었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당시 처형이 집행됐던 프린시페 피오 언덕입니다. 언덕의 뒤쪽에는 마을이 칠흑 같은 어둠에 뒤덮여 있습니다. 언덕 아래에는 총살 처형이 집행 중입니다. 사형 집행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등불이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하단에는 처형당한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임을 당할 사람은 그 옆에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뒤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스페인 민중들이 공포와 절망을 느끼며 얼굴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야는 민중에게 닥칠 죽음의 과정을 순서대로 그리며 처절한 현장을 묘사했습니다. 반면 이들에게 총을 겨누는 일렬로 선 인간 무리는 기계처럼 차갑게 보입니다. 두려움에 찬 표정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스페인 민중의 앞모습과 달리 사형을 집행하는 프랑스군은 뒷모습으로 그려져 표정과 감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수많은 총대를 겨누는 이들의 경직된 자세는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같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조적인 구도는 후에 에두아르 마네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야가 구성한 극명한 대비가 인간의 잔인함과 참혹함을 더욱 처절하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야는 이 작품을 통해 단지 참혹한 현장을 고발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멀리 어둠 속에 잠긴 마을에서 뾰족한 교회의 첨탑이 보입니다. 이것은 폭력에 대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남자는 새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들의 총칼 앞에 쓰러지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절대 지배할 수 없다는 저항의 의미를 담은 옷입니다. 우리는 곧 해방될 것이라는 강한 의지와 믿음도 담겨 있습니다. 고야는 조부계와 인간애로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날의 의미를 잊지 말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즉, 폭력으로도 저지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존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위를 계기로 스페인에서는 민중들이 주도하는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조제프 보나파르트는 1813년 왕위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카를로스 4세는 스페인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떠돌다가 로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프란시스 고야의 그림은 나폴레옹 전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나폴레옹 전쟁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핵심은 유럽을 제패하는 것에 있었는데요. 이걸 가로막는 나라는 크게 두 개의 나라였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이었죠. 유럽을 거의 다 정복한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정복한 유럽의 대륙 국가들과의 무역을 차단시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요. 보이시죠? 여기 선을, 봉쇄선을 쭉 그어서 유럽과 영국이 무역을 할 수 없도록 막아내면 영국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프랑스에 항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 생각은 상당히 큰
실수였습니다. 영국은 신대륙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큰 타격을 입었던 나라들은 유럽의 국가들이었죠. 특히 러시아와 에스파냐가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영국과의 비밀무역을 알아차리고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러시아 원정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은 결정적으로 몰락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인 영국과의 워털루에서 패배함으로써 나폴레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프랑스 혁명은 새로운 모습으로 유럽 사회에 자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본인의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 나폴레옹의 나폴레옹의 움직임은 프랑스 혁명 정신을 유럽에 전파시키고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나폴레옹의 법전 내용들 있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프랑스 혁명의 가치들이었습니다. 이 가치들이 전 유럽의 기본적인 질서로 자리매김했던 건 역시 나폴레옹의 역량이었다. 자유평등 우회, 자유주의, 민족주의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들이 나폴레옹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 것인가? 하지만 나폴레옹의 몰락은 빈 체제라는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면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다시 유럽을 회귀시켰다는 아주 나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유럽에 전파가 되었지만 결국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다시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아이러니. 우리는 나폴레옹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는 혁명의 계승자일까요? 혁명의 파괴자일까요?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